또 노인네들을 향한 색깔론 더 씌워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구박근혜 지지자들이 조금 움직이더라. 요거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해당 기자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오보 인정하고 기사까지 내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김현 대변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모양인데 김현 대변인 방송을 하면 그러거든요. 언론사 기자들이랑 매번 통화해요. 잘못됐다 그거 정정 요청하고 막 그러는 걸 보는데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도 웃기고요. 그건 내가 보기엔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김일성 얼굴을 차라리 하려면 김일성 얼굴을 그냥 우리가 다 알려진 그 얼굴을 가지고 내려오지. 그냥 캐릭터 중에 하나인 거잖아. 북한에서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자 했던 그 얼굴은 한국어로 따지면 장동건, 정우성 정도의 대표적인 미남형을 캐릭터화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죠. 이게 씁쓸함을 떠나가지고 분노스럽더라고요. 낯뜨거운 느낌도 있었어요. 이게 정치인들이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게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어거지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치 수준이 이제 어마무시한데 딱 그만큼 끌어내리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오보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고 오보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바미당이 아직 안 됐죠? 국민의당인가요? 바른미래당?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당하고 똑같아요. 이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 자유한국당의 전희경의 논평이 가장 저질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전범 김일성이 등장했다.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에 희생된 것도 모자라 김일성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경기를 펼친 것. 이런 큰 국가적인 이벤트를 하면 기자들도 똘똘 뭉쳐서 이런 건 오히려 오해를 안 만들고 누가 제기를 하더라도 외신에서 제기를 하더라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자국에서 더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격할 만한 뭔가 악의적인 논평을 낼 만한 건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컷 뉴스가 하나를 미끼를 딱 던져주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게 오보 하나를 던져주니까 거기를 콱 물고 그거가 그냥 진실인 양 계속 그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씹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자들의 자질이 일단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자층 같은 게 없이도 어떤 상황들에 대한 나름대로 넓게 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 김일성이라는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있죠? 기자 새끼가? 김일성이 좋은가 보죠. 아유, 김일성의 살아생전 그 사료들을 본 적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젊었을 때의 어떤 모습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 기사를 써대는 그 미친 새끼. 그러니까 그렇게 지가 짐작을 했으면은 확인을 해봐야죠. 구글에 치면 다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지 상상만으로 언론사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요즘 언론들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기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최소한 기자라고 하면 팩트체크 이런 걸 떠나서 현재 북한이 왜 저렇게 특사를 김여정 부부장을 내려보내고 뭐 열병식을 축소하고 하는지를 또는 김정은의 신년사까지 가보면 진짜로 급하고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될 입장이 북한이라는 걸 알면 김일성 자체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건 거의 일배 수준인 거예요. 추측으로 곱상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생긴 캐릭터는 우리나라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왜 닮았다면 하태경도 닮았고 뭐 백일섭도 닮았다는 설도 있고 그 닮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또 김일성하고는 얼굴이 안 닮았어. 이거는 보고 있으면은 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런 걸로 정치권에서 그 서로 논평이 오가고 막 논란이 될 때 이번에 그 지금도 북한 응원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난 솔직히 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있죠. 뭐 푸나님에 대한 뭐 최고 존엄 이런 거. 박근혜 지지자들의 박정희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있지. 그런 개또라이들하고 이렇게 평범한 우리 청취자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존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지는 북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해설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언론들이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면은 저거는 빨간색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걸어갑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런 수준의 보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너무 쓰레기인 거야. 지금은 이 정도 북한 그 응원단이 내려와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왜 그 김일성의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시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기획기사는 아니더라도 좀 누가 좀 분석해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별로 없죠. 이 야수님이 데스크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 아우, 피곤한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오보 논란은요, 이게 일파만파 막 뜨겁게 달궈졌던 게 얼마만큼 창피한 거냐 하면, 북한의 응원단, 여성 응원단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나라 뉴스 보거든요. 근데 그 뉴스에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또 이 조선일보에서 도찰을 했어. 그러면서 북한 그 응원단이 한국 TV를 본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아니, 그럼 한국 와 있는데 한국 TV 보지, 미국 TV 보고, 어디 뭐 필리핀 TV 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런 거 갖고 달궈진다는 게 정치인들이. 그럼 북한 방송국에 북한 방송을 쏴주던가.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GM이 저렇게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아, 진짜. 씨발, IMF 때문에 시작된 거라니까.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간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이었죠. 네. 화가 나서 죽겠어요. 지금 제가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욕은 못하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GM이 간단히 말해서 뭐 기술이나 뭐 일자리라든지 이거 막 투자한 게 아니고 GM 공장을 돌리면서 그냥 계속 수익만 뜯어가는 거죠. 돈 투자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투자금 회수하고 돈을 얼마큼 벌었으니까 요거 안 돌릴 거야.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GM이 한국의 대우를 인수하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실제 현금이 1조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그런데 지난 대우를 인수하고 GM이 돈 벌어간 게 3조가 넘어요.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3조만 빼고 나머지는 뭐냐면 지적 재산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온갖 그 특허 상표 이런 거는 좀 천문학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페어플레이에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페어플레이 얘기한 게 좀 모순이 있었지만 당시에 사실은 M&A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구조를 틀을 바꿨잖아요. 예를 좀 기아가 현대로 넘어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 먹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대우를 GM에 줬는데 GM이 온갖 기술들을 다 핵심 기술들을 빼가고 그것도 현금으로 3조 빼먹고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쌍용 자동차의 복제판인 거예요. 그렇죠. 쌍용 자동차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서 일단 기본적인 기술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빨아가고 나서 그거를 인도 마힌드라에 그대로 넘겼잖아요. 인도 마힌드라가 생산 능력 자체와 그 생산 설비의 그 설계 구조 자체를 그대로 다 복제한 다음에 다시 이제 팔려고 할 때쯤 쌍용 파업 사태가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쌍용 내부적으로는 현금과 자산 가치가 계속 마이너스만 겪었던 거죠.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딱 만들어 보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회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영 정상화나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판단이거든요. 요번에 GM도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처음에 인수할 때 자신들이 매입한 그 자산들에 대해서 부채를 끼고 본사에서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인수한 다음에 GM으로 들어오는 현금 수입들 중에 최소 5천억에서 많게는 8천억을 연초에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GM에서 가져간 현금 수익만큼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든가 안 그러면은 약간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형상으로는 GM은 항상 경영실적이 안 좋은 회사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어느 순간 GM 본사에서 이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은 한국 GM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작년 초에 GM의 새로운 그 신임 사장이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곳이 인도였어요. 인도에서 그 칼잡이로 유명했었거든요. 구조조정하면서 인적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칼잡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전문가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한국 GM의 신임 사장으로 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올 때 이미 예정돼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GM 내부에서 원래
마시던 커피를 카누를 마시던 걸 맥심으로 바꾸고 이 삼다수 마시던 걸 뭐 500원짜리 싼 생수로 바꾸고 하는 이런 식으로 쥐어짜기 경영을 작년 초부터 계속 했단 말이죠. 이 전초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한국 GM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R&D 부서가 제일 경쟁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R&D 부서에 대한 투자는 한 푼도 줄인 게 없는데 나머지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한 푼도 투자를 안 한 거죠, 지금까지. 현금만 뽑아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GM이 사전에 지금 미국 정부하고 짜고 구조조정을 들어가기 위한 사전 한국의 노동조합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이거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지금 구조조정 수작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의혹으로 남고 있는데 지금 GM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철수는 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수순까지 협박을 하고 5월에 지금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10,000개의 협력업체가 망하니 어쩐 이제 개 소리를 지금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자동화 수순으로 가지 않는가. 자동차 공장들이 사실 자동화를 도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쪽으로 가서 이것마저도 한국 정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의 비용, 소요되는 비용들을 요구하고 그 비용으로 오히려 해고자들을 자르고 자동화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남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부에 지금 자금을 지원 요청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안 하고 지금 공중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명 자르기 싫으면 5,000원 내놔라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GM이 너무 무례하고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맞물려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GM한테 말려서 오히려 끽소리도 못하고 좀 넘겨주지 않겠느냐라는 정부 생각이 관계자가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꼭 명심해 줬으면 하는 게 한국 GM은 절대 철수 안 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 GM R&D 센터가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한국이거든요. 3년치 R&D, 한국 R&D 예산 3년치 예산으로 나머지 한 군데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한국 R&D 센터가 ROI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R&D 센터는 생산 공장과 같이 맞물려 있지 않으면 R&D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GM이 한국 R&D 센터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GM이 이게 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협박은 가능하지만 결국에 아쉬운 건 GM이거든요. 그래서 GM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은 어쨌든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이 냄새를 맡고 있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빅딜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만큼은 GM의 버르장물을 좀 확실하게 고쳐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어요. 이게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GM이 원래 디트로이트가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GM을 디트로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GM이 한국에서 군산 공장을 경영난 때문에 폐쇄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어. 자금 지원 안 해주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 빼먹으려고. 네,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자금 경영난을 조금 해소해보겠다라는 의도예요. GM의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군산 공장을 올해 5월에 폐쇄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는데 GM의 그 경영 구조 자체를 보면 군산 공장이 가장 생산성이 낮은 공장인 건 맞아요. 20%밖에 가동률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문 닫아야 될 정도의 심각한 공장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부평 공장이 있어요, 인천에. 전 세계적인 GM 공장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 인천 부평 공장을 못 버린다? 아니요, 버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트럼프와의 협상에 의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뽑아먹은 다 뽑아먹었다고 생각하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IMF 당시에 GM 대우가 망가져서 부도가 났을 때 인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인천 시민 펀드를 만들어서 대우를 인수하자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얘기만 나오다가 말고.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GM이 철수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을 그냥 팽개쳐버릴 거냐? 저는 거기에서 시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기업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대우를 한번 살려보는 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GM이 먹튀 자본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명종님이 말하는 일부 아까 전자 얘기한 게 핵심이라고 봐요. 뭐냐면 GM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비용들을 한국으로 전가하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떠나진 않아요.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게 3조 원 정도 지금 부채에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돈은 원래 미국으로 가져갔고 지금 3조는 나머지에 있는 돈으로 자기들이 지금 그동안에 벌었던 3조를 갚으면 되는데 이 돈을 갚으면 적자니까 이걸 한국 정부에 전가하거나 또는 감면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땐 트럼프가 거기에 협박을 한 거고 지금 한국 정부나 일부 한국 언론들 자유한국당 같은 새끼들이 여기에 협작을 해서 지금 혈세를 빼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한국에서 먹튀 자본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그냥 싹쓸이 해버려야 된다. 시간이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 최민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스케줄 문제로 오늘은 방송을 2부로 못 내요. 일부러 끝낼 수밖에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 야당 얘기 잠깐만 하면은 워낙에 지금 올림픽이라든지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크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데 홍준표의 독선 비호감 정치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의 비판이 지금 장난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중진 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심재철, 이주영, 정가변, 나경원,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진으로 대접 안 해주고 뭐 중진 연석회 이런 거에 전혀 안 불러주고 당 운영에 전혀 우리들 목소리를 안 듣는다 하니까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풍선 같은 거를 계속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그 심리를 알죠. 어느 쪽 편이십니까? 근데 그 심리는 뭐냐면요. 홍준표 체제로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거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행동은 못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체제가 지지율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연일되는 막말 게다가 결정적으로 유여해와의 그 기이한 전쟁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창립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요 이상하게 그 여론조사에 되게 약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발표한 바른미래당이 제2당이 된다는 그 여론조사 등등이 다 영향을 미쳐서 뭐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일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저희가 오랫동안 사실 분열하고 갈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해할 수 없게 이런 일들 많았어요. 그룹이 모여서 문대엽 쫓아내려고 막 했던. 그 조건이 뭐냐면 문대엽 체제 하에서 그 뭔가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들이 다 그때 기억나시죠? 새누리당이 180석 얻는다. 심지어 200석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일 그렇구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걸 잘 만들어 보자가 아니고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을 거고 지방선거 전멸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지역구에서의 공천하는 주체잖아요. 네. 하다못해 기초의원까지 뭐 상당히 의미 있게 그냥 전멸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거나 그러면 그 중진 7명의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 심재철 안양, 예. 이주영은 경남인가? 네. 예. 이준 경남, 네. 정가변 경남. 그다음에 네. 나경원 서울, 유기준 경남, 네. 정우택 충청, 충청. 홍문종 의정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 보세요. 경기도 흔들리죠. 경남 흔들리죠. 뭐 서울은 말할 것도 그러네요. 없고. 예, 그런 분들이잖아요. 천추한이겠어요. 홍준표를 당대표로 뽑아놓으면 지지율을 유지할지는 몰라, 센 말로. 근데 14%. 확장성이 없어.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나머지 후보가 홍준표보다 더 확장성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네, 김진대. 자, 그런데요. 재밌는 뉴스 하나를 좀 얹자면 이재호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이거 들어가서 막 요즘에 이제 언론상에 막 인터뷰하는 거 보면 4만여 늘 푸른 한국당 당원이 반대 한 건 없이 합당을 의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 혼자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름 바뀌나요? 푸른 자유당?
푸른 자유한국당 뭐 그렇게 바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은 이제 사실 이명박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혼자만의 충성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이명박이 그렇게 해먹을 때도 이재호가 뭘 드셨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 보면 이재호는 챙겨주지도 않았어. 자발적으로 이명박에 충성하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 아니 챙긴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MB는? 왕따. 예, 왜냐면 챙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뭐 그 사실을 밝힌 사람들이 전부 이명박 최측근이에요, MB에. 그러니까. 김백준 뭐 등등 다. 그러니까 이명박 측근이라고 불렸던 정치적 비중이 높은 인물들 이재호나 이동관 같은 사람들은 쭉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부속실장이 얘기했잖아요. 특활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 쭉 놔두고 무슨 그러니까. 얘기를 하냐고. 그거는 MB가 제일 잘 알고 그거는 MB하고 자신하고 김백준 셋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명박이 그 성명서 발표할 때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쟤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만 나와서 야 나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인증하려고. 씨. 네, 배경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건 이분이 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나라냐 이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대통령들이란 그렇죠. 올라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구속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짓을 한 게 바로 자기들한테 해야 될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냐고. 그럼 죄 있어도 구속하지 말라는 거냐고 물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전이 없는 거고요. 점차 소멸해 가겠죠. 지방선거라든지. 지방선거 또 끝나고 이게 정치적 세라는 건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한 번 소멸해 가면 끝없이 작아지고 한 번 커지면은 민주당처럼 눈덩이 걸려가듯이 막 커지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기승전결. 네. 지방선거를 통해서 망해가는 건 확인. 그리고 아마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선 전에 상당히 많이 또 재편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는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안철수의 자유한국당 입당, 뭐 접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글쎄요. 제가 한 토론회에 나갔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두 분이 앉았어요. 근데 앉으면서 자유한국당 패널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나란히 앉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합당할 것 같은가?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구나. 그 흐름이라는 게 뭐. 네. 자, 어쨌건 암울한 미래.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여론조사대로만 하면은 김부겸 장관이 대구시장 현 시장 권영진보다 2배가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건 못 뒤집어요. 네. 두 배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생각을 좀 바꿔서 대구를 만약에 민주당이 접수할 수 있다면 참 그 소멸 빨리 앞당길 수 있는데 말이에요. 김부겸 장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치에 어떤 굉장히 무거운 짐이 걸려 있는 참 묘한 상황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요. 지방선거를 기호 1번으로 치르냐, 기호 2번으로 치르냐. 이게 대수로울까요? 방송은 오늘 박찬우 의원 이 사람이 지금 또 예, 의석 하나 줄었죠? 의원직, 예, 상실했죠. 1번으로 치르는 건 대구 쪽에서는 유리한가요? 유리하죠. 관성 때문에 네, 일단은 1번은 일단 유리해요. 안정감 같은 게 있는 거군요. 네, 그분들이 1번이시네. 보기에. 예. 평생 나는 무조건 누구 당이든 1번만 찍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정파와 상관없이 1번 여당을 밀어야 돼. 이런 분이 있으세요. 와, 놀라운 게 제가 텔레그램에 보면은 문모닝이라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기사가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문재인 그 키워드 보고 계속 올리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사 중에 있어요. 대구에서 그 대구 쪽 지방신문의 칼럼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언제까지 대구 홀대한 건가 이런 걸 막 써요. 그런 적이 언제 있었다고. 근데 왜 김부겸 장관이 대선할 때 그 대구에 가서 연설하는 장면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언제까지 이럴 어. 거냐고. 그런 것들이 먹히는 것이라 그러면 저는 그 장관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그거보다 어. 그 국회의원 지역구가 우리 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구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한석 잃더라도 난 대구선 가져오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김부겸 장관뿐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가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대략 한 11석 정도가 재보궐선거 이루어진다면 그중에 민주당 쪽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올 분위기고요. 네. 근데 김부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텐데 네.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다른 정당의 자리예요. 그중에서 반타작만 해도 오히려 의석이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선거를 1번으로 치르냐, 2번으로 치르냐, 이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예, 국회의장의, 아, 예, 그렇구나. 국회의장의 경우는 뭐 지방선거 이후에 선출해야죠. 선거가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였고요.
자, 지금 바른미래당 이야기하겠습니다. 13일 날 바른미래당이 정식 출범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조용해요. 관심이 없어. 네. 공동대표에 유승민, 박주선 이렇게 맡았는데. 그리고 원내대표가 김동철. 네, 그러니까요.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토론 끝에 그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념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안 넣는 걸로. 이분은 그런 건 되게 좋아해요. 안철수 씨가 원래 그랬잖아요. 민주당. 애매모 뿌옇게. 최근에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념이 중요하구나. 이념이라고 하니까 막 이념 싸움 이런 게 아니고 가치관 노선인데 이게 정말로 일반적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거냐, 가진 자를 위해 정치할 거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고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안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주당 당원에도 진보라는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당헌에 진보라는 말을 넣고 안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광주 민주항쟁 당헌에 넣는 문제로 안철수 대표가 그때 반대해가지고 물이 빚었잖아요. 광주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면 그게 보수겠습니까? 아 정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급하고 자신을 안 돌아본다는 뜻인데요. 사실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정당이 아니죠. 정당은 이념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뺏기 위하여 만드는 게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이제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니까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평가하기를 정거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정치는 이념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건 이념이 아니고 네.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 거냐에 대한 그쵸.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죠. 자유한국당은요, 자기들이 흑수저당을 지향하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기를 쳐요 또. 아유 그래놓고 에이씨. 뭐 소방관 증원도 반대하고 안전공무원 다 반대하고 네. 그거에 또 속으시면 이제 좀 그만 속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듣고 센 말이 안 나왔네 하고 지금 팟캐스트를 끌 시점에서 다시 등장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애초에 이제 중도파, 중재파들로부터도 당대표 내려놓고 바른정당과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중재를 다 거절하고 계속 일관되게 합당이 되면 나는 당대표 내려놓겠다 해서 지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네. 안철수는 이제 대표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전 대표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안철수는 앞으로 뭐 할 거냐. 서울시장?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제가 몇 달 전에 예상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장 쪽으로 분위기를 언론들은 띄우지만 네. 안철수는 뭐라고 일관되게 답을 해왔냐면요. 당이 맡기는 소임은 다 할 거다 이렇게 정말 정치인스러운 오딩이잖아요. 자기가 당대표일 때. 그럼 국회 입성하려고 할까요?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할 텐데 아마 이건 여론조사의 추이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볼 거라고 보는데 사실 서울시장은 가능성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기 당 사람인 최명길 의원이 송파. 우선 이런 송파 정도는 보수 쪽 개념으로서는 분위기는 뭐 서울시장 나가네 만에 엄청 띄우겠지만 결국에 가능성 없는 것보다 안철수 입장에서 지금 가장 갖고 싶은 무기는 저는 원내라고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럼요. 네, 네. 원내인 것과 원외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국회 주변에는 국회는 국회의원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가 송파울도 안 나갈 수 있는데 여론 사전 정기 작업에서 서울시장 나갈 것처럼 자기의 규모를 키워놓으면 일개 거기는 지역구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유턴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그 그것도 가능성-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오면 본인 스스로는 철수한다. 철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일단은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포스트 서울시나 경기도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대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송파도 선거연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가 양당이 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연대를 통해서 최대한 해보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헤쳐모여 한다.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을 때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하고 송파 출마하고 안 하고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하자. 저는 뭐 100% 동의해요. 그런 거. 100% 동의요? 예, 왜냐하면 저는 잠깐만요.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이나 뭐 진보정당 쪽에. 그러니까 그 7,530원으로 시급을 정해라. 이 말에 진의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들어라 야당들아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어, 그 전제는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일도 없지만 네. 국민들이 오죽하면은 그렇게 청원을 나오겠어요. 올리겠어요. 정말 국민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국회가요. 국회가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이 포함되니까. 근데 민주당은 나름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들어라 야당들아 이렇게 해야죠. 이런 마인드는 어떠세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너무 빠른 여당화, 전투력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거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 비급한 변명입니다. 아니 저는 솔로몬의 예. 지혜입니다. 신기한 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훌륭하세요. 근데 집단화되면 마치 우리 같은 남자들이 이주영 실장님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일 텐데 예비 군복을 입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300분의 1, n분의 1이 주는 안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나 여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입장에선 좀 더 이렇게 가열차게 싸워주면 좋겠는데 언론상에 드러난 사람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최민희를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신데 모든 국회의원들 너무 좀 잘 싸워주는 게 아니냐. 최민희는 뭐 정편 케이블 채널 나가서 너무 잘 싸운다 뭐 이렇게 칭찬이 쏟아져가지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군계일학? 저 적폐의 표적이에요. 저요 민영삼도 민영사상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고영주도 저 고발했고요 검찰에. 그리고 뭐 이미 뭐 알고 있는 건도 있고 그래서 정말 고단한 적폐의 표적입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최민희가 지금 사선인가 현역인가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존재감 없는 분들보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최근에 그 여당 국회의원 중에 핵발전소 문제를 탈원전 부분을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문제는 그 내용은 충격적인 걸 떠나서 저런 분도 있었구나라고 또 처음 듣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존재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정도.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아 환상적이대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이명박근혜 때 좀 IT 기술이 조금 좀 늦어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기술력의 총알을 보는 것 같은.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스포츠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올림픽 개막식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올림픽이 굉장히 좋은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시점일 수 있는 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력이 극대화돼서 그러네. 그 힘을 모든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시점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갔다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IT력, 이걸 또 보인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굉장히 좋은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력이 지금 극대화돼서 사실은 한류가 미국에까지 지금 거의 상륙한 방탄소년단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펼치는 그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적 정치력으로서의 민주력, 과학기술로서의 IT력, 거기에 이미 전 세계에 상륙한 문화력, 이것이 다 상당한 수준에 있고, 뭐 스포츠 그 자체로서도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제 전체는 아니어도 일정한 정상급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평화력이죠. 그렇죠. 네, 국제적 정치력까지를 보이는데 일정하게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이제 보여줘야 하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이런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한국이 펼치는, 분단국가가 펼치는 어떤 접점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일팀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어가야 되는 또, 연출력을 저희가 보여야죠. 예. 지금 세계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던 개막식 좀 설명을 해드리면, BBC 해설가,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로빈 커전스는요, 스포츠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 관중석에서는 감흥한 관중의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BBC의 스포츠 해설가 닉 호프는요, 난 운 좋게도 여러 올림픽을 가봤다. 하지만 이번 개시기야말로 최고다. 하나 된 두 나라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캐나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브루스 아서는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기계 물고기, 페인팅 로봇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가 올림픽을 빛내고 있다. 지금까지 어디에 가나 올림픽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평창에서는 처음에 추웠다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잘 이루어졌다. 축기는 엄청 추웠나 보더라고요. 저는 예.
개막식 하는 날까지 저희 지금 당하고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 투어가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어허. 그날 개막식을 못 가고 사실 저는 우리 법슬레이 남자 결승전 하는 날 지금 갈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메달 가능성도 높고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 춥다 그러대요. 근데 개막식 날만 좀 따뜻해졌고요. 그 다음날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늘이 돋고 있는 느낌이고 실검으로 송승환 총감독 누구나 다 아시는 바로 그분이죠. 실제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이 200에서 300 정도였대요. 개막식. 그런데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예산이 100억 정도 증액됐답니다. 그게 큰 힘이 돼서 객석에 LED를 설치한 것도 마지막 추가 예산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단비 같은 예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개막식 장면 중에 드론이 펼치는 다들 그 얘기 있어요. 하대요. 다들. 예. 드론이 총 1218개. 예. 그러니까 그게 저게 뭐지 하는데 하늘에서 드론 1218개가 각종 형상을 만들며 날아온다는 거는 굉장한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하더만요. 나중에 이제 후일담이 나오겠지만 1218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기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 조종한 걸까요? 그러진 않겠죠?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놀라워라 진짜. 자 그리고요. 꼭 짚을 이야기만 잠깐 몇 개 짚을게요. 이명박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리셉션장에서도 앉아 있었고 예. 그리고 개막식장에도 앉아 있었는데 리셉션장에는 바로 옆에 장하성 실장이 앉았고요. 카메라에 잡혔었나요? 네. 아. 그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오만 가지 표정을 짓더만요.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겸연쩍은 어떤 표정 이런 거 짓는데 오른쪽에는 장하성 실장, 왼쪽에는 황영철 의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테이블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앉아 있고 정상들 네네.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외곽으로 빠지니까 불만을 표시한 그런 누가요? 거 있었대요. 이문근이. MB가 네. 본인이 자기도 주최를 한 당사자 대통령인데 위치가 너무 일반인들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던 모양이고 개막식장에서도 그냥 거의 혼자 독립적으로 부인도 대동 안 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우리가 잠깐이라도 저 관심이 조금 없다라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반대죠. 관심이 있는데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하니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우리는 사실 아니, 예. 일반적으로는 어. 우리가 평창에 이제 좋은 일이 되니까 MB한테 진짜 저거 언제 가나 이러고 있다 이제 관심이 좀 없어졌다는 그런 그렇죠. 게 좋은 거고 현장에서야 다들 MB를 봤겠죠. 계속 의식하죠. 그런데 아이 뭐 굳이 가서 뭐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야당 당수들 홍준표, 안철수,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추운 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녹색 모자를 지급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 네. 모자를 그 흔히 말하는 어린이들 빵모자 뭐 이렇게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고 추워 보이는지 그 느낌은 지금 현재 야당이 취한 현실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상징성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리셉션에 나왔던 그 음식이 디저트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근데 한반도 이것도 먹을 음식이었겠죠? 그렇죠. 파란색의 예, 한반도 예, 예. 그림에다가 보통 예. 비싼 레스토랑 가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희한한 거 주잖아요. 그럼 예. 막 다 먹잖아요. 음. 나중에 뭐 케이크 위에 올려 있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초콜릿으로 만든 철조망 위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먼저 이 크림이 안 뿌려진 상태로 왔다가 다 테이블에 세팅된 뒤에 크림을 부어주는 형태 녹여낸다. 이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저 음식 요새 참 재밌는 게 어제 책방을 가봤더니 괜히 특이한 게 요새 음식에 관련한 책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예. 음식의 무슨 인문학 이런 게. 근데 음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그게 진짜 그 좋은 데 가면 그런 거 설명해 주면서 먹잖아요. 이건 아마 만든 분이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이게. 이 음식과 관련된 스토리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먹고서 뭐라고 할까까지를 예. 혼자서 키득키득 하면서 즐겁게 상상하면서 근데 만들었겠죠. 저분 나빠요, 저. 왜 나쁘냐면은 저렇게 만들면 저걸 어떻게 먹어요? 아이, 그래. 또 먹고 또 해달라 그러지 뭐. 사진으로밖에 남길 수가 없어서 먹기는 정말 아까웠겠다 이런 생각 드는. 보통 때 왜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김밥 예쁘게 만들어 갖고 막 그 온갖 모양 캐릭터 만들고 하는 거를 그 음식이라고 내놔요. 그럼 그거 먹기가 진짜 아깝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어디 식당 가면 특히 여자분들이 음식 예쁘고 막 사진 찍잖아요. 저 그거 보면 뭐 저런 걸 찍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건 다들 안 찍기가 어려웠겠어요. 그 김현 대변인이 고향인 강릉에서 삼지연 악단의 공연 1차가 있었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2차를 하고 하는데 거기를 직접 갔다 와서 바로 옆에서 현송울 단장과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 보니까 어. 저 추 대표하고
바로 옆자리. 예, 현성월 단장을 별도로 일종의 리셉션 같은 거 할 때 아마 그때 국회의장도 못 가시고 뭐 이렇게 돼서 일종의 이쪽 우리 대한민국 쪽의 대표급에 해당하는 게 이제 추대표만 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우리 김현 대변인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재밌었겠어요. 네. 거의 풀영상으로 보다시피 했거든요. 네. 삼지연 악당 정말 신경이 많이 쓴 게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북한의 선전 매체랄까 선전 도구로 쓰이는 게 모란봉 악단인데 모란봉 악단을 완전 지어낸 상태에서 삼지연이라는 이 공연을 위해서 공연을 새롭게 위한 만든 거예요. 거예요. 만든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남조선 그들 표현으로 남조선이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대한민국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를 그냥 공연 자체로 그냥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피날레 곡을 연주하고 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나서 공연단이 빠져나갈 때 밖에 있던 국민들이 그 경찰 사이에 두고 계속 그러냐. 우리는 하나다. 남북 통일을 계속 외치는데 밖에 나와서까지가 바로 그 공연의 스토리인 거죠. 그것을 우리 그걸 지켜본 그 강릉 시민 등 대한민국 국민들, 거기 관중들, 그분들이 그렇게 막 외쳤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공연을 통해서 또는 개막식이나 리셉션을 통해서 청와대 오찬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반도에 9년 동안에 얼어버렸던 한반도가 다시 평화로 깨어나는구나. 저 북핵물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어제 오늘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게 싹 자취를 감춰버리는 건데 이 수구 언론들에서는 하루 전에 있는 열병식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 거다. 전 세계에 다 생중계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공연도 분명히 몇 개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할 거다. 아주 노골적인 그 자기 표현을 할 거다 했는데 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결국 이제 이것을 정치 언어인데 상당한 절제를 하고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봐준다면 최소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맞아요.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집합적인 지성을 가진 국민들이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 입장도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을 옹호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싶다가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조금 진득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책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등의 세력도 좀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대한민국과 어쨌든 지금 북한의 차이는 대한민국은 이 오픈된 민주국가 아닙니까? 민주사회. 그래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는 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 야당과 또는 언론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제의 강점이죠. 그리고 또 북이 우리의 통상적인 어떤 상식과 다른 행동을 종종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단일팀 논란이라든가 또는 현송월 팀들이 서전에 왔을 때 그에 대해서 가지는 일부에서의 비판적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저쪽이. 그러면서 그 여론 자체가 또 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한반도의 정치는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김현 대변인은 삼지연 악단 공연 이야기 해주시려고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제 볼일 보러 가시고 감사합니다. 삼지연 악단 공연은 또 따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남북한 평화 한번 외치고 싶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언젠가는 원장님과 저가 평양에 가서 팟캐스트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제가 며칠 전에 이종석 장관 나올 때 얘기했는데 제가 숭실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숭실고등학교가 평양에서 시작한 그러시군요. 학교고요. 숭실고등학교는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오산중학교 숭실을 좀 다니고 숭실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나온 분들이 쟁쟁합니다. 윤동주, 김동진, 조만식, 문익환,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등등. 그래서 게다가 지금 그 숭실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양 소년궁전이 들어섰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숭실이 10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그 합창단이 유명해요. 그 합창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가 평화의 기도입니다. 저도 그 합창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평양에 가서 노래를 부르자.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고비들이 지금 비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기로 지금 약속을 하고 준비 중인데 네. 제가 이종석 장관한테 우리 꼭 가야 됩니다 했더니 이종석 장관이 가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좀만 좋아지면 우리도 가서 이제 이쪽에서 공연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자고요.
아, 좋습니다. 팟캐스트 한번 해보고 그러면 싶어요. 우린 노래 부르고 예. 그때 새날에서 생중계하고.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와대에서 나온 김유겸 대변인의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으로의 초청 뭐 이런 브리핑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대변인 직접 하신 거죠? 네, 먼저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연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예.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의 소중한 대화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청와대동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점을 소중하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한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담보되길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화가 익어갈수록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의 청와대에서의 해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영남 위원장은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공동 응원한다고 합니다. 더욱 기쁜 소식입니다. 남북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남북 단일팀을 응원하는 것은 세계를 향해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청와대동을 비롯해 남과 북의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남과 북의 상호소통에 대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야당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들을 다 핵심 기술들 빼가고 그것도 현금으로 3조 빼먹고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쌍용 자동차의 복제판인 거예요. 그렇죠. 쌍용 자동차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서 일단 기본적인 기술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빨아가고 나서 그거를 인도 마힌드라에 그대로 넘겼잖아요. 인도 마힌드라가 생산 능력 자체와 그 생산 설비의 그 설계 구조 자체를 그대로 다 복제한 다음에 다시 이제 팔려고 할 때쯤 쌍용 파업 사태가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쌍용 내부적으로는 현금과 자산 가치가 계속 마이너스로만 겪었던 거죠.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딱 만들어 보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회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영 정상화나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판단이거든요. 요번에 GM도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처음에 인수할 때 자신들이 매입한 그 자산들에 대해서 부채를 끼고 본사에서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인수한 다음에 GM으로 들어오는 현금 수입들 중에 최소 5천억에서 많게는 8천억을 연초에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GM에서 가져간 현금 수익만큼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든가 안 그러면은 약간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형상으로는 GM은 항상 경영실적이 안 좋은 회사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어느 순간 GM 본사에서 이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은 한국 GM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작년 초에 GM의 새로운 그 신임 사장이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곳이 인도였어요. 인도에서 그 칼잡이로 유명했었거든요. 구조조정하면서 인적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칼잡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전문가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한국 GM의 신임 사장으로 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올 때 이미 예정돼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GM 내부에서 원래 마시던 커피를 카누를 마시던 걸 맥심으로 바꾸고 이 삼다수 마시던 걸 뭐 500원짜리 그 싼 생수로 바꾸고 하는 이런 식으로 쥐어짜기 경영을 작년 초부터 계속 했단 말이죠. 이 전초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한국 GM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R&D 부서가 제일 경쟁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R&D 부서에 대한 투자는 한 푼도 줄인 게 없는데 나머지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한 푼도 투자를 안 한 거죠, 지금까지. 현금만 뽑아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GM이 사전에 지금 미국 정부하고 짜고 구조조정을 들어가기 위한 사전 한국의 노동조합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이거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지금 구조조정 수작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의혹으로 남고 있는데 지금 GM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철수는 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수순까지 협박을 하고 올해 지금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만 개의 협력업체가 망하니 어쩌니 이제 개 소리를 지금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자동화 수순으로 가지 않는가. 자동차 공장들이 사실 자동화를 도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쪽으로 가서 이것마저도 한국 정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의 비용, 소요되는 비용들을 요구하고 그 비용으로 오히려 해고자들을 자르고 자동화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남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부에 지금 자금을 지원 요청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안 하고 지금 공중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명 자르기 싫으면 5,000원 내놔라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GM이 너무 무례하고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맞물려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GM한테 말려서 오히려 끽소리도 못하고 지금 넘겨주지 않겠느냐라는 정부 생각이 관계자가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꼭 명심해 줬으면 하는 게 한국 GM은 절대 철수 안 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 GM R&D 센터가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한국이거든요. 3년치 R&D, 한국 R&D 예산 3년치 예산으로 나머지 한 군데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한국 R&D 센터가 ROI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R&D 센터는 생산 공장과 같이 맞물려 있지 않으면 R&D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GM이 한국 R&D 센터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GM이 이게 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협박은 가능하지만 결국에 아쉬운 건 GM이거든요. 그래서 GM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은 어쨌든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이 냄새를 맡고 있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빅딜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만큼은 GM의 버르장물을 좀 확실하게 고쳐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어요. 이게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GM이 원래 디트로이트가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GM을 디트로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GM이 한국에서 군산 공장을 경영난 때문에 폐쇄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어. 자금 지원 안 해주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 빼먹으려고. 네,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자금 경영난을 조금 해소해보겠다라는 의도예요. GM의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군산 공장을 올해 5월에 폐쇄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는데 GM의 그 경영 구조 자체를 보면 군산 공장이 가장 생산성이 낮은 공장인 건 맞아요. 20%밖에 가동률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문 닫아야 될 정도의 심각한 공장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부평 공장이 있어요. 인천에. 전 세계적인 GM 공장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 인천 부평 공장을 못 버린다? 아니요. 버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트럼프와의 협상에 의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뽑아먹으면 다 뽑아먹었다고 생각하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IMF 당시에 GM 대우가 망가져서 부도가 났을 때 인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인천 시민 펀드를 만들어서 대우를 인수하자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얘기만 나오다가 말고.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GM이 철수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부평 공장과 군산 공장을 그냥 팽개쳐버릴 거냐? 저는 거기에서 시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 기업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대우를 한번 살려보는 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GM이 먹튀 자본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명종님이 말하는 일부 아까 전자 얘기한 게 핵심이라고 봐요. 뭐냐면
GM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비용들을 한국으로 전가하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떠나진 않아요.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게 3조 원 정도 지금 부채에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돈은 원래 미국으로 가져갔고 지금 3조는 나머지에 있는 돈으로 자기들이 지금 그동안에 벌었던 3조로 갚으면 되는데 이 돈을 갚으면 적자니까 이걸 한국 정부에 전가하거나 또는 감면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땐 트럼프가 거기에 협박을 한 거고 지금 한국 정부나 일부 한국 언론들 자유한국당 같은 새끼들이 여기에 협작을 해서 지금 혈세를 빼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한국에서 먹튀 자본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그냥 싹쓸이 해버려야 된다. 시간이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 최민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스케줄 문제로 오늘은 방송을 2부로 못 내요. 일부러 끝낼 수밖에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 야당 얘기 잠깐만 하면은 워낙에 지금 올림픽이라든지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크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데 홍준표의 독선 비호감 정치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의 비판이 지금 장난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중진 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심재철, 이주영, 정가변, 나경원,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진으로 대접 안 해주고 뭐 중진 연석회 이런 거에 전혀 안 불러주고 당 운영에 전혀 우리들 목소리를 안 듣는다 하니까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풍선 같은 거를 계속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그 심리를 알죠. 어느 쪽 편이십니까? 근데 그 심리는 뭐냐면요. 홍준표 체제로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거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행동은 못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체제가 지지율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연일되는 막말 게다가 결정적으로 유여해와의 그 기이한 전쟁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창립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요 이상하게 그 여론조사에 되게 약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발표한 바른미래당이 제2당이 된다는 그 여론조사 등등이 다 영향을 미쳐서 뭐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일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저희가 오랫동안 사실 분열하고 갈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해할 수 없게 이런 일들 많았어요. 그룹이 모여서 문대입 쫓아내려고 막 했던. 그 조건이 뭐냐면 문대입 체제 하에서 그 뭔가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들이 다 그때 기억나시죠? 새누리당이 180석 얻는다. 심지어 200석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일 그렇구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걸 잘 만들어 보자가 아니고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을 거고 지방선거 전멸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지역구에서의 공천하는 주체잖아요. 네. 하다못해 기초의원까지 뭐 상당히 의미 있게 그냥 전멸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거나 그러면 그 중진 7명의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 심재철 안양, 예. 이주영은 경남인가? 네. 예. 이준 경남, 네. 정가변 경남. 그다음에 네. 나경원 서울, 유기준 경남, 네. 정우택 충청, 충청. 홍문종 우정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 보세요. 경기도 흔들리죠. 경남 흔들리죠. 뭐 서울은 말할 것도 그러네요. 없고. 예, 그런 분들이잖아요. 천추의 한이겠어요. 홍준표를 당대표로 뽑아놓으면 지지율을 유지할지는 몰라 센 말로. 근데 14%. 확장성이 없어.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나머지 후보가 홍준표보다 더 확장성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네 김진대. 자 그런데요 재밌는 뉴스 하나를 좀 얹자면 이재호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이거 들어가서 막 요즘에 이제 언론상에 막 인터뷰하는 거 보면 4만여 늘 푸른 한국당 당원이 반대 한 건 없이 합당을 의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 혼자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름 바뀌나요? 푸른 자유당? 푸른 자유한국당 뭐 그렇게 바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은 이제 사실 이명박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혼자만의 충성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이명박이 그렇게 해먹을 때도 이재호가 뭘 드셨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 보면 이재호는 챙겨주지도 않았어. 자발적으로 이명박에 충성하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 아니 챙긴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MB는? 왕따. 예, 왜냐면 챙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뭐 그 사실을 밝힌 사람들이 전부 이명박 최측근이에요, MB에. 그러니까. 김백준 뭐 등등 다.
이명박 측근이라고 불렸던 정치적 비중이 높은 인물들, 이재호나 이동관 같은 사람들은 쭉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부속실장이 얘기했잖아요. 특활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 쭉 놔두고 무슨 그러니까. 얘기를 하냐고. 그거는 MB가 제일 잘 알고 그거는 MB하고 자신하고 김백준 셋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명박이 그 성명서 발표할 때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쟤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만 나와서 야 나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인증하려고. 씨. 네, 배경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건 이분이 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나라냐 이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대통령들이랑 그렇죠. 올라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구속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짓을 한 게 바로 자기들한테 해야 될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냐고. 그럼 죄 있어도 구속하지 말라는 거냐고 물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전이 없는 거고요. 점차 소멸해 가겠죠. 지방선거라든지. 지방선거 또 끝나고 이게 정치적 세라는 건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한 번 소멸해 가면 끝없이 작아지고 한 번 커지면은 민주당처럼 눈덩이 걸려가듯이 막 커지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기승전결. 네. 지방선거를 통해서 망해가는 건 확인. 그리고 아마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선 전에 상당히 많이 또 재편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는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안철수의 자유한국당 입당, 뭐 접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글쎄요. 제가 한 토론회에 나갔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두 분이 앉았어요. 근데 앉으면서 자유한국당 패널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나란히 앉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합당할 것 같은가?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구나. 그 흐름이라는 게 뭐. 네. 자, 어쨌건 암울한 미래.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여론조사대로만 하면은 김부겸 장관이 대구시장 현 시장 권영진보다 2배가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건 못 뒤집어요. 네. 2배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생각을 좀 바꿔서 대구를 만약에 민주당이 접수할 수 있다면 참 그 소멸 빨리 앞당길 수 있는데 말이에요. 김부겸 장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치에 어떤 굉장히 무거운 짐이 걸려 있는 참 묘한 상황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요. 지방선거를 기호 또 노인네들을 향한 색깔론 더 씌워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구박근혜 지지자들이 조금 움직이더라. 요거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해당 기자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오보 인정하고 기사까지 내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김현 대변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모양인데 김현 대변인 방송을 하면 그러거든요. 언론사 기자들이랑 매번 통화해요. 잘못됐다 그거 정정 요청하고 막 그러는 걸 보는데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도 웃기고요. 그건 내가 보기엔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김일성 얼굴을 차라리 하려면 김일성 얼굴을 그냥 우리가 다 알려진 그 얼굴을 네, 가지고 네. 내려오지. 그냥 캐릭터 중에 하나인 거잖아. 북한에서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자 했던 그 얼굴은 한국어로 따지면 장동건, 정우성 정도의 대표적인 미남형을 캐릭터화한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될죠. 이게 씁쓸함을 떠나가지고 분노스럽더라고요. 낯뜨거운 느낌도 있었어요. 이게 정치인들이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게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어거지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치 수준이 지금 어마무시한데 딱 그만큼 끌어내리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오보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고 오보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바미당이 아직 안 됐죠? 국민의당인가요? 바른미래당?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당하고 똑같아요. 이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 자유한국당의 전희경의 논평이 가장 저질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전범 김일성이 등장했다.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에 희생된 것도 모자라 김일성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경기를 펼친 것. 이런 큰 국가적인 이벤트를 하면 기자들도 똘똘 뭉쳐서 이런 건 오히려 오해를 안 만들고 누가 제기를 하더라도 외신에서 제기를 하더라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자국에서 더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격할 만한, 뭔가 악의적인 논평을 낼 만한 건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컷 뉴스가 하나를 미끼를 딱 던져주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게 오보 하나를 던져주니까 거기를 콱 물고 그거가 그냥 진실인 양 계속 그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씹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자들의 자질이 일단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자층 같은 게 없이도 어떤 상황들에 대한 나름대로 넓게 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 김일성이라는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있죠? 기자 새끼가? 김일성이 좋은가 보죠. 아유, 김일성의 살아생전 그 사료들을 본 적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젊었을 때의 어떤 모습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 기사를 써대는 그 미친 새끼. 그러니까 그렇게 쥐가 짐작을 했으면은 확인을 해봐야죠. 구글에 치면 다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지 상상만으로 언론사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요즘 언론들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기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최소한 기자라고 하면 팩트체크 이런 걸 떠나서 현재 북한이 왜 저렇게 특사를 김여정 부부장을 내려보내고 뭐 열병식을 축소하고 네. 하는지를 또는 김정은의 신년사까지 가보면 진짜로 급하고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될 입장이 북한이라는 걸 알면 김일성 자체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건 거의 일배 수준인 거예요. 추측으로 곱상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생긴 캐릭터는 우리나라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왜 닮았다면 하태경도 닮았고 뭐 백일섭도 닮았다는 설도 있고 그 닮은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비교해 보니까 또 김일성하고는 얼굴이 안 닮았어. 이거는 보고 있으면은 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런 걸로 정치권에서 그 서로 논평이 오가고 막 논란이 될 때 이번에 그 지금도 북한 응원단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난 솔직히 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있죠. 뭐 푸나님에 대한 뭐 최고 존엄 그 이런 거요? 박근혜 지지자들의 박정희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있지. 그런 개또라이들하고 이렇게 평범한 우리 청취자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존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지는 북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해설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언론들이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면은 저거는 빨간색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걸어갑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런 수준의 보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너무 쓰레기인 거야. 지금은 이 정도 북한 그 응원단이 내려와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왜 그 김일성의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시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기획기사는 아니더라도 좀 누군가 좀 분석해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별로 없죠. 이 야수님이 데스크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 아우, 피곤한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오보 논란은요. 이게 일파만파 막 뜨겁게 달궈졌던 게 얼마만큼 창피한 거냐 하면 북한의 응원단, 여성 응원단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나라 뉴스 보거든요. 근데 그 뉴스에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또 이 조선일보에서 도찰을 했어. 그러면서 북한 그 응원단이 한국 TV를 본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아니, 그럼 한국 와 있는데 한국 TV 보지, 미국 TV 보고, 어디 뭐 필리핀 TV 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런 거 갖고 달궈진다는 게 정치인들이. 그럼 북한 방송국에 북한 방송을 쏴주던가.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GM이 저렇게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진짜. 씨발, IMF 때문에 시작된 거라니까.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간은 이용 박근혜 기간 동안이었죠. 네. 화가 나서 죽겠어요. 지금 제가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욕은 못하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GM이 간단히 말해서 뭐 기술이나 뭐 일자리라든지 이거 막 투자한 게 아니고 GM 공장을 돌리면서 그냥 계속 수익만 뜯어가는 거죠. 돈 투자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투자금 회수하고 돈을 얼마큼 벌었으니까 이거 안 돌릴 거야.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GM이 한국의 대우를 인수하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실제 현금이 1조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그런데 지난 대우를 인수하고 GM이 돈 벌어간 게 3조가 넘어요.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3조만 빼고 나머지는 뭐냐면 지적 재산권 어떻게 할 거예요? 온갖 그 특허 상표 이런 거는 좀 천문학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페어플레이에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페어플레이 얘기한 게 좀 모순이 있었지만 당시에 사실은 M&A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구조를 틀을 바꿨잖아요. 예를 좀 기아가 현대로 넘어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 먹기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대우를 GM에 줬는데 GM이 온갖 기술 비급한 변명입니다. 아니 저는 솔로몬의 예. 지혜입니다. 신기한 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훌륭하세요. 근데 집단화되면 마치 우리 같은 남자들이 이주영 실장님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일 텐데 예비 군복을 입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300분의 1, n분의 1이 주는 안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나 여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입장에선 좀 더 이렇게 가열차게 싸워주면 좋겠는데 언론상에 드러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최민희를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신데 모든 국회의원들 너무 좀 잘 싸워주는 게 아니냐. 최민희는 뭐 정편 케이블 채널 나가서 너무 잘 싸운다 뭐 이렇게 칭찬이 쏟아져가지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군계 일학? 저 적폐의 표적이에요. 저요 민영삼도 민영사상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고영주도 저 고발했고요 검찰에. 그리고 뭐 이미 뭐 알고 있는 건도 있고 그래서 정말 고단한 적폐의 표적입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최민희가 지금 사선인가 현역인가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존재감 없는 분들보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최근에 그 여당 국회의원 중에 핵발전소 문제를 탈원전 부분을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문제는 그 내용은 충격적인 걸 떠나서 저런 분도 있었구나라고 또 처음 듣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존재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정도.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아 환상적이대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이명박근혜 때 좀 IT 기술이 조금 좀 늦어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기술력의 총알을 보는 것 같은.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이 스포츠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올림픽 개막식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올림픽이 굉장히 좋은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시점일 수 있는 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력이 극대화돼서 그러네. 그 힘을 모든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시점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갔다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IT력, 이걸 또 보인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굉장히 좋은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력이 지금 극대화돼서 사실은 한류가 미국에까지 지금 거의 상륙한 방탄소년단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펼치는 그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적 정치력으로서의 민주력, 과학기술로서의 IT력, 거기에 이미 전 세계에 상륙한 문화력, 이것이 다 상당한 수준에 있고, 뭐 스포츠 그 자체로서도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제 전체는 아니어도 일정한 정상급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평화력이죠. 그렇죠. 네, 국제적 정치력까지를 보이는데 일정하게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이제 보여줘야 하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이런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한국이 펼치는, 분단국가가 펼치는 어떤 접점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일팀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어가야 되는 또, 연출력을 저희가 보여야죠. 예. 지금 세계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던 개막식 좀 설명을 해드리면, BBC 해설가,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로빈 커전스는요, 스포츠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 관중석에서는 감흥한 관중의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BBC의 스포츠 해설가 닉 호프는요, 난 운 좋게도 여러 올림픽을 가봤다. 하지만 이번 개시기야말로 최고다. 하나 된 두 나라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캐나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브루스 아서는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기계 물고기, 페인팅 로봇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가 올림픽을 빛내고 있다. 지금까지 어디에 가나 올림픽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평창에서는 처음에 추웠다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잘 이루어졌다. 춥기는 엄청 추웠나 보더라고요. 저는 예. 개막식 하는 날까지 저희 지금 당하고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 투어가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어허. 그날 개막식을 못 가고, 사실 저는 우리 법슬레이 남자 결승전 하는 날 지금 갈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메달 가능성도 높고,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 춥다 그러대요. 근데 개막식 날만 좀 따뜻해졌고요.
그 다음날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늘이 돋고 있는 느낌이고, 실검으로 송승환 총감독, 누구나 다 아시는 바로 그분이죠. 실제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이 200에서 300 정도였대요, 개막식. 그런데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예산이 100억 정도 증액됐답니다. 그게 큰 힘이 돼서 객석에 LED를 설치한 것도 마지막 추가 예산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단비 같은 예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개막식 장면 중에 드론이 펼치는 다들 그 얘기해야 돼요, 다들. 예. 드론이 총 1218개. 예. 그러니까 저게 뭐지 하는데 하늘에서 드론 1218개가 각종 형상을 만들며 날아온다는 거는 굉장한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하더만요. 나중에 이제 후일담이 나오겠지만 1218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 내 기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 조종한 걸까요? 그러진 않겠죠?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놀라워라 진짜. 자, 그리고요. 꼭 짚을 이야기만 잠깐 몇 개 짚을게요. 이명박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리셉션장에서도 앉아 있었고, 예. 그리고 개막식장에도 앉아 있었는데, 리셉션장에는 바로 옆에 장하성 실장이 앉았고요. 카메라에 잡혔었나요? 예. 아.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오만 가지 표정을 짓더만요.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겸연쩍은 어떤 표정 이런 거 짓는데, 오른쪽에는 장하성 실장, 왼쪽에는 황영철 의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테이블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앉아 있고 정상들 네.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외곽으로 빠지니까 불만을 표시한 누가요? 그런 분이 있었대요. 이문근이. MB가 네. 본인이 자기도 주최를 한 당사자 대통령인데 위치가 너무 일반인들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던 모양이고, 개막식장에서도 그냥 거의 혼자 독립적으로 부인도 대동 안 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우리가 잠깐이라도 관심이 조금 없다라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반대죠. 관심이 있는데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하니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우리는 사실 아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평창에 이제 좋은 일이 되니까 MB한테 진짜 저 언제 가나 이러고 있다 이제 관심이 좀 없어졌다는 그런 그렇죠. 게 좋은 거고, 현장에서야 다들 MB를 봤겠죠. 계속 의식하죠. 그런데 뭐 굳이 가서 뭐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야당 당수들 홍준표, 안철수,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추운 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녹색 모자를 지급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 네. 모자를 그 흔히 말하는 어린이들 빵모자 뭐 이렇게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고 추워 보이는지 그 느낌은 지금 현재 야당이 취한 현실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상징성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리셉션에 나왔던 그 음식이 디저트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근데 한반도 이것도 먹을 음식이었겠죠? 그렇죠. 파란색의 예, 한반도 예. 그림에다가 보통 예. 비싼 레스토랑 가면 막 이런 거죠. 1번으로 치르냐, 기호 2번으로 치르냐, 이게 대수로울까요? 방송은 오늘 박찬우 의원 이 사람이 지금 또 의석 하나 줄었죠? 의원직, 상실했죠. 1번으로 치르는 건 대구 쪽에서는 유리한가요? 유리하죠. 관성 때문에? 네, 일단은 1번은 일단 유리해요. 안정감 같은 게 있는 거군요. 네, 그분들이 1번이시네. 거기에. 네. 평생 나는 무조건 누구 당이든 1번만 찍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정파와 상관없이 1번 여당을 밀어야 돼 이런 분이 있으세요. 와, 놀라운 게 제가 텔레그램에 보면은 문모닝이라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기사가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문재인 그 키워드 보고 계속 올리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사 중에 있어요. 대구에서 그 대구 쪽 지방신문의 칼럼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언제까지 대구 홀대한 건가 이런 걸 막 써요. 그런 적이 언제 있었다고. 근데 왜 김부겸 장관이 대선할 때 그 대구에 가서 연설하는 장면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그런 것들이 먹히는 것이라 그러면 저는 그 장관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그거보다 그 국회의원 지역구가 우리 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구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한석 잃더라도 난 대구선 가져오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김부겸 장관뿐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가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대략 한 11석 정도가 재보궐선거 이루어진다면 그중에 민주당 쪽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올 분위기고요. 네. 근데 김부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텐데 네.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다른 정당의 자리예요. 그중에서 반타작만 해도 오히려 의석이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선거를 1번으로 치르냐 2번으로 치르냐 이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예, 국회의장의 국회의장의 경우는 뭐 지방선거 이후에 선출해야죠. 선거가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였고요.
자, 지금 바른미래당 이야기하겠습니다. 13일 날 바른미래당이 정식 출범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조용해요. 관심이 없어. 네. 공동대표에 유승민, 박주선 이렇게 맡았는데. 그리고 원내대표가 김동철을. 네, 그러니까요.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토론 끝에 그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념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안 넣는 걸로. 이분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안철수 씨가 원래 그랬잖아요. 민주당. 애매모 뿌옇게. 최근에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념이 중요하구나. 이념이라고 하니까 막 이념 싸움 이런 게 아니고 가치관 노선인데 이게 정말로 일반적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거냐, 가진 자를 위해 정치할 거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고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안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주당 당원에도 진보라는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당원의 진보라는 말을 넣고 안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광주 민주항쟁 당원에 넣는 문제로 안철수 대표가 그때 반대해가지고 물이 빚었잖아요. 광주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면 그게 보수겠습니까? 아 정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급하고 자신을 안 돌아본다는 뜻인데요. 사실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정당이 아니죠. 정당은 이념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뺏기 위하여 만드는 게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이제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니까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평가하기를 정거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정치는 이념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건 이념이 아니고 네.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 거냐에 대한 그쵸.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죠. 자유한국당은요. 자기들이 흑수저당을 지향하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기를 쳐요 또. 아유 그래놓고 에이씨. 뭐 소방관 증원도 반대하고 안전공무원 다 반대하고 네. 그거에 또 속으시면 이제 좀 그만 속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듣고 센 말이 안 나왔네 하고 지금 팟캐스트를 끌 시점에서 다시 등장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애초에 이제 중도파, 중재파들로부터도 당제표 내려놓고 바른정당과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중재를 다 거절하고 계속 일관되게 합당이 되면 나는 당대표 내려놓겠다 해서 지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네. 안철수는 이제 대표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전 대표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안철수는 앞으로 뭐 할 거냐. 서울시장?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제가 몇 달 전에 예상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장 쪽으로 분위기를 언론들은 띄우지만 네. 안철수는 뭐라고 일관되게 답을 해왔냐면요. 당이 맡기는 소임은 다 할 거다 이렇게 정말 정치인스러운 오딩이잖아요. 자기가 당대표일 때. 그럼 국회 입성하려고 할까요?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할 텐데 아마 이건 여론조사의 추이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볼 거라고 보는데 사실 서울시장은 가능성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기 당 사람인 최명길 의원이 송파. 우선 이런 송파 정도는 보수 쪽 개념으로서는 분위기는 뭐 서울시장 나가네 만에 엄청 띄우겠지만 결국에 가능성 없는 것보다 안철수 입장에서 지금 가장 갖고 싶은 무기는 저는 원내라고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럼요. 네, 네. 원내인 것과 원외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국회 주변에는 국회는 국회의원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가 송파울도 안 나갈 수 있는데 여론 사전 정기 작업에서 서울시장 나갈 것처럼 자기의 규모를 키워놓으면 일개 거기는 지역구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유턴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그 그것도 가능성-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오면 본인 스스로는 철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일단은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포스트 서울시나 경기도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대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송파도 선거연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가 양당이 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연대를 통해서 최대한 해보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헤쳐모여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을 때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하고 송파 출마하고 안 하고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하자. 저는 뭐 100% 동의해요. 그런 거. 100% 동의요? 예, 왜냐하면 저는 잠깐만요.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이나 뭐 진보정당 쪽에. 그러니까 그 7,530원으로 시급을 정해라. 이 말에 진위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들어라 야당들아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어, 그 전제는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1도 없지만 네. 국민들이 오죽하면은 그렇게 청원을 나오겠어요. 올리겠어요. 정말 국민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국회가요. 국회가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이 포함되니까. 근데 민주당은 나름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들어라 야당들아 이렇게 해야죠. 이런 마인드는 어떠세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너무 빠른 여당화, 전투력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거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